15억 이하의 지역은 사실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고 사실은 생존을 위한 매수들이 더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수급에 대한 본질적인 해소가 단기간에 쉽지 않은 만큼 좀 가격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네. 네, 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같은 경우는 수급도 수급이겠습니다만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또 있고요. 그다음 세제 개편안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른바 이제 갈아타기 시장으로 다시 전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전세값이 진짜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통계로는 이제 2년 정도 사이에 7, 8천 정도 서울 평균 중위값이라고 하죠. 7, 8천이 올랐어요? 월세화라고 하는 것의 이면을 저희가 살펴보면 일부 반전세화되고 있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총량이 부족해서 그렇죠. 전세 총량이 그렇죠. 예. 보유세를 올리면서 동시에 거래세를 좀 낮춰서 퇴로를 열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물이 좀 많이 나오게.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대전환이 좀 돼야 된다. 그 국토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다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아. 쉽지 않죠. 예, 답이 없어. 그리고 또 네, 이번 시간은 우리 부동산 한번 제대로 된 토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들이 좀 있고요. 또 전세난은 우리가 언론 보도가 좀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진짜 현실에서는 어마어마하다. 특히 서울 쪽의 전세가 뭐 불과 한 두세 달 사이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RM 랩몬스터인가요? 부동산 연구소 최윤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예요 이거? BTS 전문이에요? 뭐예요? 아닙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그러니까 그게 R이고요. 예. 예, M은 이제 제 닉네임 망고 선생님. 예. 부동산 망고 선생님. 네네. 네, 최윤성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망고라고 하면 좀 이제 너무 가벼워 보이시니까 좀, 네. 예, 알파벳으로 하니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망고의 사대주입니다. 예, 예, 네, 자 그리고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입니다. 은행 다니시는 거예요? 네, 은행에 소속돼 있고요. 고액자산가분들 컨설팅도 해드리고 또 부동산 시장 전망 관련한 강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명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액자산가입니다. 고액자산가 고객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자, 우리 은행 다니신 분처럼 전혀 느낌이 없어요. 은행 다니신 느낌 전혀 없는데. 근데 오늘은 살짝 번주를 줘서 저희 RM 대표님처럼 좀 넥타이도 메고 할까 하다가 네. 조금 다른 이미지에 좀 친숙한 이미지로 시청자분들한테 다가가면 어떨까 해서 조금 자유롭게 입어봤습니다. 네. 약간 그 미술품 컬렉터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군요. 있는데. 자,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은 최윤경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 이제 부동산에 미친 아줌마라는 댓글을 항상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미치는 붐이야. 네. 붐이야. 우리 그리고 저는 어서 저런 업자들을 불렀냐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바닥에는 업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문가가 업자가 전문가예요. 매우 그러니까 매우 현실과 아주 맞닿아 있는 분들. 괜히 어디죠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네. 사실은 조금 이제 그냥 신선처럼 이렇게 위에서만 보시는 분들이고 진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인 거죠. 자,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오늘 부동산 리얼 토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세값이 진짜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전세값은 이제 통계랑은 실지랑 좀 많이 다른데 예. 예, 통계로는 이제 2년 정도 사이에 7, 8천 정도 서울 평균 중위값이라고 하죠. 7, 8천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한 10억짜리가 아니 뭐 얼마짜리가? 서울 평균 예. 평균이 중위 가격이 이제 7천 정도 올랐습니다. 7천에서 8천 정도. 7천만 원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중위 가격 기준으로 네. 그런 거고 현실에서는 이제 막상 1, 2억씩 오른데도 많이 보이니까 충격적인 거죠. 이제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조금 기다려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래서 충격을 좀 받으신다는 분들이 SNS에 네.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보시면. 그 SNS 같은데 보면 진짜 한 2억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에 뭐 좀 중요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저 최윤경 기자님 많이 또 알고 계시잖아요. 카페. 네네. 카페 활용 많이 하시니까. 카페. 아니 제가 이제
부동산 카페는 안 들어갑니다. 아, 왜냐면 그렇죠. 거기 가면은 영혼이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카페는 아예 안 들어가고, 근데 저는 맘 카페들은 이제 쭉쭉 그러니까, 보니까, 예, 예. 근데 거기서 부동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폭등 뉴스가 나와요. 왜냐면 진짜 실수요자들이고 이 거의 제일 사람들이 빠르구나. 2년에서 4년 단위로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네. 항상 그냥 살까요? 조금 더 그러니까 돈을 보태가지고 뒤로 가서 살까요? 아니면 이사 가라고 하는데 이 동네에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매물이 없어요. 이제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됐어요. 사실은 전세가가 오르고 매물이 줄어든 시기가 몇 개월 됐습니다. 지금. 네네. 그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요. 네. 일단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월세로 바꾸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월세화라고 하는 것의 이면을 저희가 살펴보면 일부 반전세화되고 있다라고 정의해 볼 수 예, 있을 것 예, 같고요. 이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사실의 기준선이 강남 기준으로 1억당 40만 원 정도의 월세를 형성을 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이 트렌드가 월세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강북이 1억당 40만 원의 월세 책정이 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세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지속이 된다 보면 그 월세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또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전세 매물을 찾겠죠. 예. 근데 전세 매물을 찾았는데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점점 전세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예.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임대차 시장 전반적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순수 전세는 네, 줄어들고 맞습니다. 반전세들이 이제 전세에서 좀 전환되거나 아니면 전세에서 올릴 전세금을 월세로 돌리는 상황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네, 거고. 네. 그 전세가 뭐 아까 중위 가격으로 뭐 7, 8천 정도가 아마 상승분이 7, 8천 정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뭐 그 상승률로 보면 한 뭐 4, 5% 이상 되는 거예요? 더 되나? 한 4, 5% 이상 되고요. 예. 근데 이건 통계상으로 그런 거고. 네. 이제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아파트들은 또 다르잖아요. 예, 통계에 나오는 아파트 말고 관심 있는 아파트들은 뭐 1, 2억씩은 그냥 올랐다. 예, 그렇게 보시면 웬만한 이제- 데든 1, 2억씩 올랐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총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전세 총량이 그렇죠. 예. 들어가고 싶은 사람 많은데 공급이 없다 이거예요? 심플하게 보면. 그렇죠. 예.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5월 9일 전에 다주택자 매물이라든지 임대사업자 비거주 1주택자 매물들을 이제 좀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임대를 놓고 계신데 전세를 놓고 계신데 팔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 전세 매물이 임대 매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 1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그런 사람들이 좀 압박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다 전세 월세 놓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 보고 팔으라고 하니까 네. 전세 월세로 내놨던 거를 이제 매매로 돌리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매물은 늘어나고 전세 매물은 줄어드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걸 이제 그냥 이번 기회에 사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그 전세 매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갱신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 갱신율이 거의 한 50% 가까이 돼요. 그 세입자들의 권리적은.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이사를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눌러 살아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 이걸 반대로 말하면 새로 나올 수 있는 임차 매물도 같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수요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 입주 물량이라든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지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전월세 매물의 부족을 만들다 보니 네. 수요가 줄었음에 불구하고 공급이 더 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많이 올라고 그 매매가도 혹시 올랐습니까? 매매가? 매매가요. 네.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나요? 15억 이하 시장이 미쳤었다고. 아. 그 예를 들면은 네네네. 12억, 13억짜리 15억에 다 갖다 붙는 현상이 그때 있었어요. 왜냐면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4억, 25억 이상은 2억 이렇게만 대출이 되니까 예. 오히려 고가 시장, 초고가 시장은 약간 이제 하나씩 신고가가 뭐 나오는 그런 정도 띄엄띄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12억 이하는 계속 거래가 되면서 15억에 다 가격이 들러붙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보다 약간 가격에서 내려온 그 매물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내려온 가격? 그러니까 뭐 10억짜리나 뭐 이렇게 좀 밑에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15억이라는 기준점이 시장의 기준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억이라는 그러니까 대출 접근성도 좋고 그 가격대 아래에 있었던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못 올랐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예, 그러니까 네. 가격 접근성이 좋으니까 수요자들이 많이 몰렸는데 12억이었던 아파트가 15억을 향해서 키를 맞추고 네. 10억이었던 아파트들이 또 12억 이상으로 키가 맞춰버리니까 네. 점점 대출 구매력이 낮아지거나 가격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아래 가격으로 수요자들이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또 다른 새로운 9억이라는 기준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9억은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한 대출점의 아.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6억이라는 거는 정책 대출이라고 하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구간 가격대의 사이에서 아하. 소위 무주택자 그리고 실수요자분들 중에서도 임차인분들 이런 분들이 열심히 매수를 태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네. 다 오르는 그러니까 오히려 고가가 좀 들어오르겠네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고가가 상단에 박스처럼 갇혀 있고요. 예. 중하위 지역들이 시장 전체를 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부동산 매매 시장은 또 그렇게 형성이 좀 돼 있다. 근데 이게 그러면 결국은 정부의 정책 같은 게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준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됩니까? 정책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예. 영향을 주는 건데 예. 주식이랑 부동산이 약간 다른 거는 예. 주식은 매매 주기가 짧고 예. 비용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매할 때. 근데 부동산은 매매 비용이 크고 일단 취득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2년 주기로 이렇게 보통 4년 주기로 이동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그게 오래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나는 이제 지금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이제 2년 동안 갱신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살 건지 산다 그러면 2년 뒤에 뭐 최소 2년 뒤에 뭐 비과세를 하고 뭐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정책은 뭐 길어야 6개월, 3개월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묻혀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인지라는 거죠. 아, 정부가 계속 집값을 잡아준다는데 이 계속 전월세가 또 오르니까 뭐 집을 안 사려고 하시던 분들도 네. 전월세가 오르니까 이제 밀려 나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빚을 내서 사고 싶은데 음. 대출이 나오는 게 허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6억, 9억, 15억, 25억 이렇게 허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허들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 거기에 허들을- 붙어버리는구나. 그래. 자석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아. 다 달라붙어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15억 이하가 핫해지는 거죠. 16억짜리 뭐 이런 데들이 되게 애매하겠네. 그렇죠. 그 거래가 잘 안 돼요. 16억짜리.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네요. 아니 근데 그럴 경우에 네. 10억으로 낮춰 팔면 됩니다. 아 그렇게. 와, 그럼 방법이 다 이 있죠. 15억으로 맞춰서 기다리고 계시는 매도인분들도 있으세요. 아. 호가상으로 15억에 맞춰서. 아 네. 그래요. 왜냐면 근데 아니, 이제 16억이었다가 15억 내리긴 좀 싫을 거 아니에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제 이 대출이 된다는 게 매매가에 대한 대출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KB 시세에 대한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지금 내가 16억에 팔아도 아. 그 KB에서 정한 우리 집의 시세가 15억 이하면 대출은 똑같이 6억까지 되는 거예요. 확실히 전문가입니다. 아 우리 최은경 기자는 모르는 게 없어요. 지옥까지 갔다 와봤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으냐면 맛보고 왔어. 그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이 네. 이제 이건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다가올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오른 것도 인정.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머니가 부동산으로 들어갈 것도 아. 전망.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양도세 이제 인상하겠다. 세제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요 내용을 집어넣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유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라고 하면 공시지가를 60%만 반영을 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거 한 80% 이상 정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10억짜리 아파트를 지금은 6억 정도라고 보고 세금을 매기는데 8억짜리라고 가정하고 세금 매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도세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우리가 충분히 봐줄 만큼 봐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저는 이제 궁금해요. 전세, 월세, 매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예. 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일단 매수 심리가 좀 줄어들겠죠. 예, 집을 살라 그러는데 세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세금 나오면 집값이 좀 조정되는 거 아닌가? 좀 그리고 심리도 좀 줄어들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비용이 전가되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네. 뭐냐면 세금이 이제 1,000만 원이 나오다가 2,000만 원이 나오면 이제 집을 팔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이제 전세를 반전세로 돌린다든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전가가 되는 건데 이제 경제학이 대원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주인이 갑이면 전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주인이 어릴 때는 전가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주인이 갑이라는 거는 100만 원 올려주세요. 그랬는데 갈 데 없잖아. 100만 원 올려줘.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전세 매물이 너무 부족하고 네. 월세가 너무 부족하니까 네. 정가를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결국 뭐냐면 비용을 이제 많이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예. 사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서울의 아파트만 중위 가격이 15억이지 대부분의 전국의 아파트는 가격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세금을 이제 세율을 올린다거나 이래버리면 모든 사람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세율 한번 올리면 또 낮추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시가율이라 그래갖고 공시가격이 10억인데 60%만 세금을 매기는 거죠. 할인 네. 내주는 거죠. 어. 예, 그거를 이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시행령으로. 그거를 올려가지고 이제 세금을 많이 매기려고 하는 예. 것 같은데 그러면 주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봐야 이제 그 공시가격이 2, 3%인데 그러면 이거를 한 4, 5년 들고 있으면 집이 한 그보다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막상 팔라 그러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들고 있는다. 그쵸, 묵혀버린다. 그쵸. 예, 그러면서 매물이 줄어들고 예. 매물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예. 초반에는 효과가 있지만 없어진다. 아. 예. 혹시 뭐 보유세를 많이 이렇게 하면 확실히 집값이 내려간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보유세. 이제 압구정동 같이 고가의 재건축 시장에서는 네. 보유세를 올리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강남 시장은 지금 60, 70대의 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걸 30대, 40대 젊은 층 분들 받고 있어요. 받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매도 니즈는 항상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점이 필요한 거죠. 언제 시기에 매도를 할 것이냐. 근데 보유세라는 것을 인상을 아무래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그 보유세 인상 시점의 시작이 어느 정도의 그 유예 기간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때까지를 팔면 내가 보유세를 덜 낼 수 있는. 예. 그 시점에 맞춰서 60, 7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그걸 매도하시고 25평 개포 신축 아파트에 자기는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일부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자녀가 아파트를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분들의 매도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네.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매물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우려가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무서운 거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 유동성이라는 추상적인 것들이 상당히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정말 돈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다, 너무 많아요. 시중에. 네, 그런데 매물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돈이 가격을 비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매물이 10개가 경쟁할 때랑 매물 2, 3개가 경쟁할 때는 가격 움직임이 완전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충분히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 두 개의 거래로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아하. 게다가 돈의 힘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아니, 시중에 돈이 엄청 풀린 건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최근에 저희가 뭐 한국은행 발표자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제가 전분기 대비 GDP가 17.1%가 늘었다고 봤는데 저는 그게 1.7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17%더라고요. 그 말 뜻은 사실 저희 그 3조 왕이었던 시절 수준의 소득 증가가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물론 뭐 반도체 위주의 견인 시장이긴 네.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출주더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면 달러가 들어오고요. 네.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그게 통화량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M1, M2라고 하는 이 통화량의 지표들이 있는데요. M1이 즉 바로 쏠 수 있는 총알 같은 현금이거든요. M1의 증가가 굉장히 매섭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주식으로 돈 많이 번 분들도 부동산으로 꽤 약간 욕심들을 내시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직 뭐 본격적으로 풀린 건 아닙니다만 SK나 삼성전자 그 반도체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성과급들이 지금 예상되거나 혹은 뭐 일부 주어지고 있잖아요. 또 회사에서 부동산 뭐 대출도 해준다고 그러고 아주 저리로 이거 부동산 가격 올리는데 꽤 영향 줍니까? 또 어느 지역 올리는데 영향 줍니까? 일단 동탄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동탄이 많이 올랐고 이제 그 네. 옆에 기흥이라든지 기흥. 이게 화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가 4개로 분고가 됐잖아요. 네. 그 이제 동탄 옆에 이제 병점이라고 있어요. 네. 병점구로 바뀌었거든요. 아, 수원 병점에 그 병점 예, 오랜만이네. 1호선 끝에. 병점 옛날에 그 병점이 아니고 아. 예, 옆으로 이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조금 약간 오버슈팅인 것 같다. 왜냐
뭐냐면 이제 심리적인 게 작용한 것 같다. 네. 아직 성과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게 이제 1, 2월에 나오거나 현금이 아니고 이제 주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대출도 시작은 안 했고 이래서 이제 근데 주인들은 이제 기대감이 크니까 그렇겠죠. 팔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지방 분들이 서울 부동산에 관심이 이렇게 많아요. 많으신데 갭 투자가 되는 거죠. 동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서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가격이 오르려면 이제 가격이 폭발하려 그러면 주인들이 안 팔거나 호가를 많이 올려야 돼요. 전부 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범 단지라 그래갖고 우포한이라고 이제 유명한 단지들이 있어요. 롯데캐슬 말고 바로 옆인데 거기는 이제 15억에 실거래됐는데 한두 달 전에 지금 호가들은 다 20억에 나오고 있는. 아이고. 근데 거래는 이제 줄어들었는데 혹시 누가 그걸 거래를 해버리면 주인들이 이제 그 20억 이하로 팔 이유는 없겠죠. 이게 동탄 같은 데는 지을 곳이 아직 좀 더 있지 않아요? 아닌가? 동탄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거의 끝났고요. 아, 그래요? 그 약간 이제 그 요즘에 SK 반도체 네, 네. 땅 고르고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쪽 3m로 이제 공급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직은 이제 그 돈이 막 풀린 건 아니지만 풀릴 거란 기대 이런 거에서 이제 호가가 좀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러니까 약간 예. 오버슈팅 된 것 같다. 이거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거래가 막 실제-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겠네 그 가격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인들이 매물을 안 내놓고 호가를 올리면 아까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두 건의 거래로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올라가 버리는데 주인들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 가격 밑으로 안 파는 거죠. 그렇죠. 뭐 저기 팔렸다는데 내가 굳이 그 밑으로 그쵸. 안 팔겠지.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가 300만 원에 이제 네, 호가가 나와 있는데 거래가 됐어. 그럼 네. 300만 원 밑으로 호가를 안 내리죠. 똑같은 거죠. 네, 이제 처음 아줘봅니다. 이제 팝니다. 떨어질 때는 뭐 날개가 없어요. 아니 근데 하여튼 저는 계속 이제 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것이 네. 전반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거라는 의문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팔 거고. 네. 보유세가 올라가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서울에 이제 자가 보유율이 한 50%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은 이제 팔 사람은 팔았어요. 이미? 많이. 이번에 그 양도세 중과 배제하기 직전에 많이 좀 매물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거주 1주택인가요? 그리고 아니면 비거주 1주택 이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를 올리면 팔 수 있느냐?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팔고 갈 수가 없어. 양도세까지 내고 나면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끙끙거리면서 이 집을 갖고 있게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냥 모두가 그냥 슬픈 상황,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런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 분명히 양도 차익이 엄청나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거를 매기면 매물이 안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곤란한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뭐 이 비싼 자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또 안 매기자니 그것도 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뭐 해결 방법이 뭐 있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보유세를 올리면서 동시에 거래세를 좀 낮춰서 퇴로를 열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물이 좀 많이 나오게. 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 거의 역대급의 유동성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돈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면 네. 가격이 오히려 더 상승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OECD의 자료긴 한데 23년도 자료긴 합니다만 네. 저희가 GDP 대비 세율의 비교가 2.7%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보유세는 1%를 차지하고 있는데 1.7%가 거래세거든요. 근데 OECD 평균 국가들이 0.4에서 0.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래세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율적 관점에서 물론 다르게 또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보유보다도 거래 쪽에 조금 세금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세를 리밸런싱한 차위에서 올리되 거래세를 일부 좀 인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장에 이제 유통 물량을 늘리는 것도 공급이거든요. 네네. 당장 아파트를 입주시키는 물량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거에 좀 집중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한 우리나라 10년, 20년짜리다. 그러면 이제 야 세금 이렇게 많이 나면 그냥 빨리 팔자 이럴 텐데 야 한 3년, 4년 버텨보면 다음에 또 바뀌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버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또 실제로 버텨봤더니 진짜 맞아.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인 거 아니에요? 갖고 있으니까 이기더라. 이기더라. 내 인생은 길고 임기는 짧다. 정권은 짧고. 정권은 짧다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는 네. 짧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을 내놓건 어떤 세법을 이렇게 추진하건 간에 그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소유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선택을 변화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뭐 총선 4년마다 또 대선 5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요번만 잘 버티면 뭐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다고 세금을 뭐 30%씩 내릴 수는 없을 테니까.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잘 안 먹히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들긴 들더라.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네. 총량이 좀 커져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유통 물량이 있고 총량이 커지는 게 있잖아요. 지금 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이제 유통 물량을 짜내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임시적인 효과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진통제만 계속 놓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공급은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10년, 15년 쭉 이제 계속 이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막 월세도 올라, 전세도 올라, 매매도 오르니까 네. 이제 원성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대전환이 좀 돼야 된다. 그 국토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다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아. 쉽지 않죠. 예, 답이 없어. 그리고 또 워낙 대기 수요들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는 네. 아니면 뭐 서울 근처라도 있으려고 하는 그 수요가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근은 저 다른 곳에서 하여튼 서울 인근이라도 올려는 사람들이 많고 서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서울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서울 안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든 핵심 한강벨트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수요가 계속 끊이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 이거 좀 잡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 핵심 지역들에 대해서는 대출 같은 것도 굉장히 깐깐하게 했잖아요. 그것도 근데 효과가 별로 없습니까?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30억, 50억 하는 데를 근데 제가 보기에는 30억, 50억 해서 이제 사셨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극히 이제 뭐 코인 부자, 예, 주변에 코인 부자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지만 실제로 내 친구 중에 코인 부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또 집을 사는 사람들은 또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 전설처럼 그냥 어디서 들리기만 하고. 그렇죠. 있다더라, 카더라, 뭐 근데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갈아타시는 분들이에요. 예. 있던 집이 있고 그쵸, 그보다 예.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대출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신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고. 네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월세 하시다가 월세가 계속 오르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이야, 9억이야, 15억이야 이렇게 대출 받아서 사시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가계대출 증가하는 것들을 보면은 가계대출 동향을 매달 내놓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 보면 다 디딤돌하고 디딤돌이랑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아파트 가능한. 6억이야, 9억이야,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네네.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좀 비싼 것도 되니까 예. 15억까지는 6억이 되니까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또 규제하기가 또 힘들어요. 그 청년들이잖아. 실수요자고 이제 막 네. 진입하는 젊은이들이라서 거기를 또 맡기는 정책적으로 어렵다. 쉽지가 않고 마냥 대출을 줄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주변 가격이 또 오르면 또 갈아타기가 되고 이러니까 댓글에 좀 많이 있는데 혹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 시장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아니요, 그 유의미하게 포착되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규제가 외국인들한테 최근에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강화돼요? 때문에 예, 매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제약 사항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단기적으로. 네네네네. 근데 강남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에서 35억 아래까지 시장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좀 가성비 시장이에요. 그래서 가성비라고 하면 강남 3구에서 그래도 좀 갈아타기로 가볼 만하다. 라고 하는 곳들이거든요. 그게 송파구, 잠실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보통 윗동네 더 좋은 동네로 갈아타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송파에서 거래 많이 일어나면 네. 강남, 뭐 서초 이런 데로 그렇죠. 오시는구나. 그게 약간의 그 이제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뿌려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강남에서 하는 곳들이고요. 근데 이제 30억, 40억이 넘어가 버리는 시장은 대출보다도 매수 시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매수하냐, 매도하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올라갈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에 더 중요한 것이지 그분들이 대출을 받고 못 받는 거에 의사결정을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 40억 초과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성비 시장이라는 말은 적절했을까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지금 죄송합니다. 차분하게 하셔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태클을 못 걸었네. 네, 강남에서 강남에서. 강남권에서 아, 네. 네. 상암동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제가 지역은 함부로 상암도 가성비 시장이요? 상암도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전 상암동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됐어요? 아니 살기가 정말 좋은 곳. 살기는 정말 좋습니다. 상암동이? 예, 선생님 살기 살기 좋죠. 느는 뭐예요? 살기는 는 뭐 살기도 좋고 투자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암동이. 네, 네. 와, 상암동이 예전에 진짜 막 뜨다가 어느 순간 어제도 여기 이제 미디어 관련된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제 미디어 산업이 전통 미디어 산업들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네 전체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느낌이랄까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그 대표 선수가 지금 매 맞고 있는. 아이고야. 있구나. 휴. 아니 근데 아무튼 이 집값 안정이 될 것이다. 저는 매매가는 금리가 오르면 이제 무조건 잡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항상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대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 등록 임대사업자 우리가 이제 임사자라고 말하는 과거에는 이제 임대료를 올리지 말고 1년에 2년인가요? 5%씩만 올리고 이제 사람 쫓아내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사업자한테 세제 혜택도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세제 혜택을 좀 줄여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더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 임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0 대책 이후로는 신규 등록이 안 됩니다. 신규 등록이 안 되는데 기존에 등록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없애면 매물로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게 6만 8천 호 정도 돼요. 6만 8천 호 정도 되는데 그게 일단 그걸 내놓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내놓는다고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이 되겠냐. 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닌데. 그래도 6만 8천호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통계를 보시면 네. 서울에 이제 1년에 필요한 입주 물량은 대략 5만 호 정도로 아파트 정도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20년에 가격이 잠깐 조정된 적이 있죠. 그때 이제 5만 호 정도 입주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 해에 5만 호 정도 입주하니까 가격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5만 호. 신규로. 예. 5만 원씩 늘어날 수가 있나 근데? 근데 이제 5만 원씩 늘어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부동산 호황 10년 그 기로부터 10년 15년 전 그러니까 2006년 7년 이럴 때 호황기 때 네. 이제 시작해갖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10년 15년 만에 입주한 것들이 그쪽으로 몰렸던 거죠.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예. 지금 네. 이제 없죠. 지금은 없는데 얼마 정도 없냐면은 이제 앞으로 저 연구소에서 보니까 2026년, 7년, 8년, 9년 앞으로 4년 동안 아파트 예정되어 있는 입주 물량이 29,900호 4년 4년 동안이요? 합쳐서 합쳐서 3만 개가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이게 1만 호 미만으로 줄어드는 게 1만 호 미만으로 입주한 게 우리나라 서울만 보면 1980년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계속 그래도 뭐 2, 2만 3만 원 원 이상은 이상. 다 들어왔어요. 평균적으로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은 3만 7천 원 정도 입주가 되고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4만 5천 정도? 아니 지금 상가 공실 엄청 많잖아요. 그래요? 네. 싹 다 엎어버리고 아파트로 바꿀까요? 그러니까 그 없지 말고 그냥 거기를 잘 리모델링해서 주거 쪽을 바꾸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려면 법을 많이 풀어줘야 될 거예요. 상가인 경우에는 뭐 상주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화장실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조건이 다른데 그거를 주택으로 바꾸려 그러면 주택인 경우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그렇겠네. 그런 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 그 생숙 예전에 그쵸. 이야기 나왔던 예. 그게 이제 그런 건축법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예. 법을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 그게 그런데 이제 상가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다는 것도 이제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고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아이디어인데 그래요?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이게 상가에 들어가서 사시기가 아무래도 그렇지 그냥 커피숍 들어가서 이제 한쪽에 침대 놓고 사는 거지 뭐. 1인 가구는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아이들 크고 있는데 이제 그래요? 쉽지 않죠.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네. 보면 그런데 사무실 널찍널찍 하더만요. 네. 거기 이렇게 바닥에 좀 잘 타일 깔고 이렇게 화장실 만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진정한 오피스 텔이네요. 그것은. 안 돼요, 거기도? 근데 구조가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 구조가 네, 아니고 이제 상가 구조다 보니까 정사각형에다가 네. 공간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것도 안에 만드는 게 이제 사실 집에서 이제 상주하게 되면 물이나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럼 정화조가 이제 기본적으로 작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커야 되잖아요. 그래요? 이제 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 해주면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대해주면 저 화장실이 넘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안 씻는 애들 위주로. 아니, 근데, 아니 그렇죠, 근데 예. 진짜로 그냥 엎어서 다시 짓는 그런 대안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상가를 그냥 개조하는 게 아니라 요새 공실이 많으니까 그냥 근데 주거는 계속 더 원하니까 이걸 싹 그냥 상가 뭐 저기 철거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거기다 다시 짓는다 가능해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간에 건축법상으로 다시 짓는 거를 할 때도 동의율이 필요하고요. 그 소유하신 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해관계가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데 가긴 좀 힘들다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제 매입을 임대하는 거를 이제 무제한으로 하겠다라는 걸 최근에 발표도 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비아파트가 사실은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좀 출구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이 가장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상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거는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되면 이게 세제상 주택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지금도 오피스텔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세제 실질과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종부세나 이런 주택수, 양도세, 주택수에 합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 그걸 매수해서 세를 놓는 걸 좀 꺼리는 거죠. 그래서 주택수가 많아지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일부 핀포인트로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민간이 사실은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그러니까 임대를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신혼부부나 1인 가구 분들도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이 아파트에 크게 그렇게 밀리진 않아요.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와 비슷한 네네네네네. 형태를 가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단기 공급 효과의 매개물로 활용하면 네. 좋을 것 하나의 같다 방법이 생각하고 될 수 있습니다. 있다. 우리 제작진들도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랑 자막이 너무 안 맞으면 자막을 내려도 됩니다. 뭔가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 계속 올라와 있어. 아 그렇다고 이제 상가 무너뜨려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새로- 짓나 이렇게 자막을 달기 좀 애매하니까. 애매하니까 그냥 그럴 때 살짝 내려도 아. 돼요. 예, 얘기하는 거랑 너무 안 네. 맞아. 이게 계속 찾고 있어. 아, 근데 무슨 저는 내용. 임대사업자 아직 답을 못 들은 것 같긴 한데. 임대사업자? 아, 이렇게 해서 68,000호가 나오면 그래도 네. 의미가 있는데. 근데도 뭐,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이야기인 네. 것 같아요. 총량을 늘리는 것만 공급이냐, 유통 물량을 늘리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공급이다. 있는 사람이 내놓게 하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게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막 다 오셀로 같은 거죠. 까만색이 뒤집으면 흰색이 되고. 예. 근데 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쏠리면 그쪽에서는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지만 반대쪽은 다시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닫힌 계이기 때문에 시소 같은 거죠. 매매를 누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세로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고. 가요. 그러니까 닫힌 계이고 필수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결국에는 총량이 늘어나야 된다. 아. 단기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네. 장기적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면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 소형 평형의 재건축 아파트들을 보유하고 계세요. 근데 조합설립인가라고 하는 그 재건축 절차에서 어떤 승인이 나버리면 네. 조합원 지위를 이제 팔 수가 아. 없거든요. 근데 5년 거주 10년을 보유하신 분들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자분들은 거주를 하고 싶지 않아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비자발적으로 못 파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이 부동산 이쪽은 정부가 뭘 하려고 할 때 잘 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어쨌든 뭔가를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정부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세제라든지 뭐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아파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 이게 아파텔이래요. 아파텔. 아, 정프로님의 꿈. 그 건물을 이렇게 아파트로 개조하면. 저렇게 숲 속에 있는 아파트가 있나? 깜짝 놀랐네. 네. 하여튼 여러 주택, 그러니까 우리 최은경 부장님 참 그 아파트 어느 지역에 살 건가 결정할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뭐 내 직장과의 거리 아니면 뭐 학교 뭐 어떤 거예요 주로? 아, 신혼일 때는 무조건 직장과의 거리. 저는 이제 직주 일치의 삶을 꿈꿨거든요. 진짜 회사 지하에 집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무조건 난 가까워야 한다. 이제 이게 컸었고 신혼일 때는. 그리고 이제 도심에 뭐 놀러 다닐 수 있는 곳, 뭐 이렇게 좀 먹고 이렇게 쉬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잘 되는 교통, 지하철 좋은 곳. 이게 이제 거기 신혼 때는 그런 거 핵심이고. 같고 이제 아기를 낳으면 네. 내가 출근했을 때 애 학원 보내기 좋은 곳.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거
뺑뺑이가 안 되고 나면 진짜 되게 난감해져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키우기 좋은 곳을 찾게 되고 그런 곳들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하방이 계속 단단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뭐 초품화 비싸고 뭐 네, 승세권 네. 비싸고 또 스세권에 요즘 그 3세권도 있더만요. 그 아, 삼원가든 진- 가까운 진갈비탕. 아파트 집들이 또 비싸다고. 네. 맞습니다. 삼원가든이 가까워야 자주 먹을 수 있잖아요, 갈비탕.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 네. 더운데 집에서 요리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갈비로 유명한 삼원가든 매장에서 한 그릇 뚝딱 많이들 하셨을 텐데 이제는 편하게 댁에서 맛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갈비탕 또 국밥 이쪽은 우리 또 최 부장님이 전문입니다. 예. 예, 국밥에 미친 자, 국미자. 예. 국밥부 장관. 국밥부 장관, 우리 갈비탕 맛이 어떠신지 한번 평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잣집 결혼식에 온 맛입니다. 부잣집 결혼식. 아, 맞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쌈 뷔페 맛이죠. 그런데 부잣집에 가면 진짜 맛있는 갈비탕이 나오더라. 예. 요즘에 분식집 가서 라면 김밥 한 줄만 먹어도 10,000원 돈인데 요 50년 전통의 소갈비탕이 한 팩에 무려 5,000원대. 5,000원이요? 많이 놀라셨죠? 네, 많이 놀랐죠. 네, 그렇습니다. 한 팩당 600g 대용량이니까 성인 남성분이 밥 말아 드셔도 뭐 넉넉한, 그리고 요거 또 좀 잘 드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떡 같은 거, 떡국 같은 떡 이런 거 썰어 넣으셔서 떡국처럼 드셔도 맛있습니다. 당면, 소면. 당면 맛있죠. 예. 인위적인 조미료 맛이 없고 아주 진한 국물. 혹시 오늘 처음 오셨는데 두 분도 한번 맛보시고 이 삼원가든 갈비탕 맛이 좀 어떠신지 살짝 한번 평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제가 사무실에서 이 갈비탕을 많이 주문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하. 예, 이게 뭔가 좀 배달 오는 음식이나 네. 보통 이제 평소에 이제 그 사 먹는 음식들이지 않습니까? 예. 봉지에 쌓여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거랑은 맛이 차원이 좀 다르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꾸 먹게 되네요. 와, 아주 그 스쌤 업자 맞으시네요. 신뢰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네. 자, 하여튼 냉동실에 든든하게 쟁여두시고 해동해서 끓여 드시면 되는 심플하게 드실 수 있는 뉴포마켓의 삼원가든 갈비탕 5팩 29,900원 핫딜가로 보내드립니다. 또 나중에 다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팔아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있을 때 사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맛있는 갈비탕 맛있게 드시고, 자, 이 부동산은 그래서 하반기 전망만 하나씩 듣고 끝으로 정리하시죠. 네. 더 전세, 할 수밖에 월세, 없는 매매 상황인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하반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저는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5억 이하의 지역은 사실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고 사실은 생존을 위한 매수들이 더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수급에 대한 본질적인 해소가 단기간에 쉽지 않은 만큼 좀 가격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네. 근데 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같은 경우는 수급도 수급이겠습니다만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 개편안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른바 이제 갈아타기 시장으로 다시 전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억 아래, 20억 아래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이 그 위에 상급지를 매수하시는, 그리고 이때 일부 주식 자산을 처분해서 보태서 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일단 그 강남에 네. 아파트가 36만 원 정도 있어요. 강남 36만 원이요? 네, 강남 3구에. 아, 그래요? 그리고 평당 KB 시세 기준으로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가 강남 3구에 9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평당 1억 넘는 데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가 180만 원 정도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강남 집값 이야기만 하고 강남 네. 집값을 잡아야 되는 이제 당위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맞아요. 일반인들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가능한 뭐 15억 이하, 뭐 9억 이하, 6억 이하를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서울에 이제 소형 평형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 대출 받아 사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 시장이 많이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상승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하반기는 이제 모두가 불편한 세상이죠. 사실 보면 아파트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니까 그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것들이 계속 점점 심해지니까 네. 이제 전세 만기나 월세 만기가 오셨을 때는 네. 이제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올 하반기에. 네네. 그러면 2027년에 후회를 안 할 수도 있다. 그 27년, 8년이 더 사기 힘들어지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아마 그런 전망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RM 부동산 연구소의 최윤성 대표님 그리고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이시죠. 남혁우 연구원님과 함께 전망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시고 부동산 얘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